시아버지와 며느리기도 했어요. 명성황후가 이렇게 셀지 몰랐다라는 거죠. 한나라의 왕비를 살해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실행을 해요. 흥선대원군 측에서 마치 왕비를 살해하는, 항상 이 명성황후하고 반대쪽 세력의 상징으로 왜 이들은 대립할 수밖에 없었나,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사실 이제 흥선대원군이 고종이 친정을 할 무렵에 이제 실각을 하게 됐다. 그러면 이제 고종이 역사 속에서 이제 주연이 돼야 되는데, 사실 우리 근대사 또 공부하신 분들은 보면 고종이 또 전면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. 오히려 고종보다도 명성황후와 그 명성황후의 그 척족 세력이라 그래가 민씨 세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근대화 시기에 또 부각이 된다라는 거죠. 그만큼 명성황후의 어떤 정치적 영향이 상당히 셌다. 참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고종 조금 안 되셨어요.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조금 휘둘리고,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물러나고, 내가 좀 목소리 내봐 이러니까 이번에 센 부인까지 이제 등장하는 그런 시스템인데, 바로 그 고종의 센 부인 명성황후의 그 이야기를 한번 하면은 1851년생이에요. 이 고종보다도 한 살이 많았습니다. 아버지가 이제 민치록이라는 그 인물이었고, 경기도 여주 출신이에요. 그래서 지금도 경기도 여주에 가시면 바로 이 명성황후 생가가 그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. 명성황후 생가가 보존되어 있는데, 이 또 민치록이라는 인물은 인현왕후하고도 상당히 이제 그 관련성이 있는 인물이고, 인현왕후의 그 아버지가 이제 민유중이잖아요. 이 민유중의 5대 종손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민치록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제 그 민유중의 그 뭐 묘도 관리하고 집안도 좀 관리하고 이런 그 삶을 이제 살아갔는데, 바로 이제 그 명성황후를 1851년에 이제 출생을 했는데, 그리고 그 얼마 뒤에 이 아버지 민치록이 사망을 합니다. 이 1858년에 사망을 하니까 명성황후가 우리 나이로 8살 때 사망을 해서, 그래서 이 명성황후가 서울에 인연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? 인현왕후 집안 출신이잖아요. 인현왕후가 지금의 그 북촌, 그 안국동 쪽에 그 강고당이라는 현재 덕성여고 자리에 그곳에 거처 있다 그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로 가게 되면서 머물 곳이 이제 없다 보니까 영고가 있는 인현왕후의 그 강고당에, 이곳에 가서 또 이제 좀 어린 시절을 보내요.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큰 기회가 오는데, 바로 이제 그 고종이 이제 혼인할 나이가 된 거죠. 이때 고종은 이미 왕이 된 상황이에요. 1863년 왕이 된 상황에서 이제 왕비 후보를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, 여기서도 아주 그 중요한 변수가 등장하는데, 우리 흥선대원군 부인이 영민 씨예요. 그러니까 또 이 명성황후하고 또 뭔가 이렇게 친족 관계로 연결되는 그런 사이인데, 대원군이 이때도 이 소위 며느리 간택할 때 이때 워낙 실세였으니까 흥선대원군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, 우리 집안의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면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좀 통제하기도 편하고, 뭔가 또 우리 집안도 좀 키울 수 있고,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때까지만 해도 흥선대원군의 입장에서는 명성황후가 이렇게 셀지 몰랐다라는 거죠. 그리고 또 이때 이것도 고려가 됐어요. 아무래도 이제 왕실에서는 외척이 상당히 이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속성이 강한데, 이미 민치록은 이미 사망했잖아요. 명성황후 아버지. 뭐 그런 부담도 없고,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왕비 아버지가 크게 정치에 관여할 그럴 가능성도 없고,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마침내 명성황후가 왕의 신분인 고종의 왕비로 간택된 게 1866년이에요. 그리고 이때 이 명성황후의 왕비 간택에서도 아주 그 특징을 볼 수 있는데, 뭐냐면 원래 이제 왕비로 최종적으로 간택을 받으면 별궁이라는 곳에서 왕비 수업을 받아요. 그 이전까지는 별궁으로 활용되었던 곳이 어디냐 하면 의궁이라고 해서 효종의 잠적, 그 효종이 왕이 되기 전에 사셨던 바로 그곳을 별궁으로 활용을 해서 왕비 수업을 받고 있는 왕비를 이제 궁궐로 모셔오는 의식을 친형이라 하고, 요 친형의식이 요즘으로 치면 그 결혼식과 같은 그런 그 뭐 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, 흥선대원군의 이 며느리 명성황후와 고종의 혼례식은 정말 특별하게 운영궁에서 그 거행이 돼요. 운영궁이
누구 집이죠? 흥선대원군 집이에요. 뭐 어떤 표현을 하면 흥선대원군 홈그라운드에서 왕비될 그 며느리가 왕비 수업을 받게 하면 그만큼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시킨다.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고종과 명성황후의 혼례식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반차도가 있어요. 반차도를 보더라도 그 반차도에 아주 그 특별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대원군 부부의 가마가 또 등장을 해요. 그만큼 이제 대원군이 고종과 이 명성황후의 혼례식에 상당히 개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. 나이는 고종이 오히려 1살 연하였다라는 거, 이것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제 명성황후가 소위 이제 고종의 왕비로 뭐 시집을 오게 되었죠. 그 입궁을 하게 되는데, 입궁 초에 고종의 그 왕비였던 명성황후는 상당히 좀 그 어려움을 겪었다. 왜냐하면은 역시 이제 고종의 뭐 후궁이라고 할 수 있는 궁인 이 씨가 먼저 완화군이라는 아들을 낳아요. 이게 이제 왕비 입장에서는 항상 그 자식을 낳지 못하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명성황후도 아들을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1870년에는 유산을 하고, 그리고 이제 1871년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출산 직후에 사망을 하고, 그리고 이제 1873년에는 딸을 출산하고, 뭐 이런 과정을 겪다가 마침내 1874년 2월에 바로 그렇도록 원했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. 이제 나중에 고종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는 바로 우리 순종 황제를 출산을 하게 됩니다. 명성황후가 이 흥선대원군을 아주 크게 의심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데요. 1874년 11월에 이 민승호 이 집에서 이 폭탄 테러가 발생했고, 이 민승호가 이 폭탄 테러로 사망을 해요. 그래서 바로 이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이게 흥선대원군 쪽에서 보낸 폭발물이 아니었을까,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민승호의 사망 이후에 이제 그 민승호의 동생인 이제 민교모가 상당히 이제 집안을 이제 계승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데, 또 이 민교모의 아들이 그 유명한 우리 민영환,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 우리 자결했던 민영환, 그리고 이제 그 민태호의 그 아들 그 민영이, 이런 인물이 이제 민승호의 또 양자로 들어가면서 소위 민씨 척족이라고도 하는데, 우리 근대사에서 이런 세력들이 상당히 이제 그 부각이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. 그리고 이런 그 정말 이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이 이제 뭐 정치적으로 긴장 관계를 할까요? 이런 관계를 또 폭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. 바로 이 1882년에 일어나는 임오군란인데, 서서히 뭐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이제 침략하는 그런 단계인데, 바로 그때 소위 그 일본 쪽에서 이제 키우는 신식군대 별기군은 상당히 우대하면서 구식군인에 대해서는 아주 그 차별이 심해졌고, 그리고 이제 월급도 계속 막 거의 1년치 월급이 밀릴 정도예요. 그러다가 겨우 월급이 한번 지급됐는데 그야말로 쌀반 뭐 거기다가 막 돌 섞인 뭐 겨반 이렇게 돼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군인들이 폭발을 해가지고 임오군란이 일어납니다. 임오군란이 일어나고, 그때 이 군인들의 타깃이 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선해청 당상 민교모라든가 민씨 세력들이요. 그러면서 이 민씨 세력들의 그 중심에 있던 명성황후마저도 거의 뭐 진짜 죽이겠다고 이렇게 그 막 군인들이 몰려오니까 급하게 명성황후가 장호원으로 피난 갑니다. 충주에 있는 장호원 쪽으로. 그런데 이때 이 흥선대원군을 또 이 구식군인들이 다시 모셔와요. 우리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은 흥선대원군이다.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을 딱 모셔오니까 흥선대원군이 이때 바로 며느리 국장을 선포해버립니다. 살아있는데 죽여버리는 거예요. 장례식 선포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명성황후가 장원에서 정말 시리의 나날을 보내고, 진짜 이걸 기약을 할 수 없는 거죠. 실제 이미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됐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다시 그 궁궐로 들어갈 수 있을까? 그런 정말 상황 속에서 극적인 또 반전이 일어나요. 청나라 쪽에서 이 흥선대원군이 정치에 개입하면 이게 더 우리가 조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힘들겠다라는 판단에서 대원군을 텐진으로 납치를 해가요.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텐진으로 납치당하게 되면서 그 명성황후는 8월 1일에 한양으로 입성을 할 수 있었다.
그래서 이 이모군란이라는 이 정치적 사건은 또 명성황후, 흥선대원군 두 사람의, 한 번은 흥선대원군이 강하게 이제 뭔가 또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청나라 측의 개입으로 다시 이제 명성황후가 컴백을 하게 되는 또 이런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. 명성황후가 장우원으로 피신해 있을 때 무당에게 의지했다는 설이 있던데 진짜일까요? 그러니까 이제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든 시기였겠어요. 그 장우원으로 피난 가고 있을 때 그 시아버지가 자기의 국장까지 선포했다. 그때 이 명성황후를 위로해준 무당이 접근을 해요. 우리 진령군이라는 무당인데, 이 진령군이 계속 이제 명성황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관심사가 뭐겠어요? 내가 과연 다시 궁궐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. 이러니까 탁 무당이 뭐 또 이렇게 폼 잡았겠죠. 전막 몇 개 이렇게 탁 치면서 뭐 한 8월쯤 되면 분명히 돌아가실 겁니다. 탁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. 근데 진짜 8월쯤 돌아가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야, 얘 너무 용하다. 이렇게가 궁궐로 불러들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명성황후가 사실은 궁궐에서 상당히 굿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이 진령군이라는 무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. 또 아마 그 명성황후가 워낙 힘든 시기에 이 자신을 그래도 좀 위로해줬던 그런 인연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어진 그런 사례고, 이것은 기록으로도 나옵니다. 외국의 공사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거사를 일으켜요. 고종이 보는 앞에서 다 그냥 살해해버려요. 청나라군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.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 텐진 조약이 맺어지고 청일전쟁이 일어났고, 결과는 잘 아시죠. 한나라의 왕비를 살해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실행을 해요. 흥선대원군 측에서 마치 왕비를 살해하는